저녁 6시만 되면 칼퇴근하고 곧장 집에 들어가던 나는 이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집에 일찍 들어가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다. 집에 들어가 봐야 마음둘 곳이 없었기에 퇴근 시간만 되면 늘 짜증이 났고 술 약속을 잡아 취해서 귀가하게 일쑤였다. 하루는 아들놈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빨리 퇴근해요. 글쎄 일이 좀 밀려 있기네.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 이모가 올라왔어요. 저녁 상 차리고 있으니깐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되고 사는 처형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올라왔다고. 처형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제부 집에 왜 온 거야? 조카들 어떻게 살고 있나 감시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혼한 전처가 보낸다 싶기도 하고 별로 탐탁지 않았다. 갑자기 어쩐 일이래 서울 왔다가 그냥 내려가기.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네. 간요 갈 때 뭐 사가지고 갈 건 없어? 아니요. 이모랑 홈플러스 가서 장 다 봐두었어요. 아빠만 일찍 오시면 돼요. 그래 알아서 퇴근하고 바로 갈게. 현관에 들어서자 처형이 반갑게 인사했듯 우리 처형 오랜만에 보니 더 이쁘지신 것 같네. 정말 그런 소리 들으니깐 왠지 기분이 좋은데. 서영이 고개를 살짝 돌려 수줍게 웃으며 눈을 흘겼다. 저 좀 오래 묵을 거예요. 괜 준에 내일 떼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겼어요.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 되죠. 대신 빨리 청소하고 밥도 차리고 당분간 식모살이로 지낼 개연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처형과 멀리 떨어져 지내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동갑이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대구로 시집 가기 전에는 자주 만나 한잔하던 사이라 가끔씩 말도 놓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날도 역시 아이들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밤열한 시쯤 되었을 때 처형이 내 방으로 찾아와 제부 깔끔하게 맥주 한 개 날까? 안 그래도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한잔하면 좋지. 저 형은 이미 나랑 한잔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마트에서 장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맥주와 노가리 안주까지 준비해 술상을 펴놓고 있었다. 나는 맥주 한 잔을 따라 처형에게 건네주고 내 잔에도 한 잔 가득히 달았다. 한 잔 쭉 들이키고 그동안 속상했던 거 오늘만큼은 다 잊어버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처형은 알겠다는 듯 대답 대신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원샷하고 딴 말하지 말고 술이나 채워줘 그러면서 빈잔을 나에게 내민다. 그래 골치 아픈 일 자꾸 생각하면 뭐 하겠어. 오늘 취하도록 마시지 뭐. 처형 뭐 하는 거야. 술은 가득 따라줘야 제 맛이지.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 따라줘 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린 서로 주거니 박건희가 뜬금없이 우리 집으로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1년 전부터 남편과 권태로 인한 부부 관계에 갈등과 애들 진학 문제 그리고 대구에서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수성구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출받아야 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아 생기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로 잦은 다툼이 생겨났고 급기야 며칠 전에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막상 집을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서울로 왔단다. 그 집엔 딸만 들리는데 동생이 얼마 전 나랑 이혼을 했으니 1년도 안 돼 언니마저 이혼한다고 집을 나왔다고 하면 장모님이 너무 속상해할까 봐 놀러 온 것처럼 이틀 정도 처갓집에서 지내다 나와 곧장 우리 집으로 와 탄다. 돌다 술고래 답게 제법 많은 맥주병이 동이 났다. 서영은 조금씩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 사실 제부 말도 잘 통하고 술도 같이 한잔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남자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술도 한 잔 못하고 범생 같은 남편을 만났는지 몰라. 제부랑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안 그래? 제부는 이혼하고 따로 만나는 여자 없어. 요즘 남자들 밖에서 엔조이로 많이들 만나잖아. 내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 많은데 한 명 소개시켜줄까? 서영은 술이 취했는지 평소와 다르게 내 연애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다. 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럼 처연 같은 여자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줘 봐. 그랬더니 그 말 진심이야. 제부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농담이겠지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수월 지났지만 처형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며 제 앞에서 한다는 마이. 형님과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살이고 아내는 4살입니다. 결혼 16년 차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둘 다 아내를 닮아 인물이 꽤 좋습니다. 아내는 키가 160, 88세의 널씬한 몸매, 얼굴은 주먹만한데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쌍꺼풀이 진해 이국적인 얼굴의 미인이라 간혹 혼혈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런 아내와 제가 사귀게 된 계기는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5년 넘게 사귀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져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할 때였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불써 술을 한잔하다가 일전에 제가 그녀에게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했던 게 기억나 그 술자리에 저를 부르게 된 거였죠. 시련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면서 첫 만남을 술자리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보고 반하고 말았죠. 정말 예쁘다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곱 자란 티가 확 나더라고요. 부잣집 막내딸 포스에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눈에 반해 회사 동료에게 둘이 잘 되게 도와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시간 있냐고 몇 번 거절당했는데 제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제 끈질긴 구의 여자친구가 그럼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승낙해줘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녀와 종종 만나 맛집 찾아가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즐기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고 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하고 재밌다며 그녀도 처음 볼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월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이 피부 하얗고 러블리한 스타일에 그렇다고 너무 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여자인데 제 아내가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완벽했죠. 하지만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옛 남자친구를 잊지 못했는지 둘이 있는데도 가끔 한 숨을 쉬는 그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5년 넘게 사귄 남자 친구인데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옛 남자친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남들은 예쁜 안내 외모는 길어야 3년이라고 오래같이 살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예뻐도 별 감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20년 다 되어 가는데도 기분 한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 아내의 예쁜 얼굴만 보면 기분이 풀립니다. 아내 예쁜 얼굴에 반해서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나오는 뱃살도 예뻐 보이고 게다가 살살 먹는 듯한 애교까지 많아서 금상첨화의 성격까지 여성스러우면 저는 자연스럽게 가정적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다한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았으며 칼퇴근 후 곧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최근 사춘기에 빠져 사나워지는 자식 새끼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항상 현관으로 마중 나와 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배고파 빨리 밥 먹자 하며 반겨 줍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피로가 녹는 것을 느끼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식구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 오늘 왜 그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몰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들 녀석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마 전부터 아내가 평소보다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궁금했던 전 아내가
SNS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별 내용은 없었고 온통 가족들과 함께 보낸 사진들만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수상한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날 좋았니? 다음엔 더 좋은데. 가자 의미를 알 수 없는 걸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댓글 딴 사람의 인스타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요즘 아내가 기분 좋은 이유였고 구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둘만의 비밀이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SNS 그 남자와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와 외도를 한 남자는 저와 결혼하기 전 5년 넘게 사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너무 좋았어. 꿈같은 시간이었어.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나더라. 우리 예전에도 너무 잘 맞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도 종종 보자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자리에 덜컥 주저앉고 말았죠. 아내가 최근 이상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결국 내는 그 남자와의 외도를 인정했고 서로 1년 가까이 노력해봤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이혼 문제로 우리 집에서 기거한 지가 벌써 6달째. 지금까지 나와 차영은 이렇다 할 마찰이나 그렇다고 서로 남녀 이상의 호감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서로 보이지 않기 위해 말은 안 해도 서로가 노력하고 있었고 처형은 이혼한 제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미안했던지 집안 청소며 아침 저녁상을 챙겨주며 마치 조선시대 서방님 대하듯 됐다. 그런데 결국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날도 처형과 단둘이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화기해졌고 저도 기분이 좋다 보니 과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 보니 제가 처형방에 있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처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순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형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져보자 했고 며칠 뒤에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깐 저 형이 집 앞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자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랑 가볍게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대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사연 한번 적어볼게요. 언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언니인데 업무 특성상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면서 또 그 언니와는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맞아서 자주 붙어 지내다 보니 엄청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니와는 회사에서 유명한 콤비처럼 되었습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 사람 2명이 붙어 다녀서 더 그랬나 봐요. 언니는 작고 아담한 데다가 귀여운 스타일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 말하긴 그렇지만 늘씬하고 쭉쭉 뻗은 모델 같은 타입이었어요. 언니랑 저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제가 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안에 참 귀여운 언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언니의 애인이든 지금의 오빠가 퇴근 시간에 가끔 언니를 데리러 오면 저도 꼽사리 켜서 퇴근길에 차를 얻었다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고 눈치 없게도 2사람 데이트하는데도 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날도 일하면서 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오빠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며 이것저것 언니의 생각을 털어 놓더라고요. 언니의 가장 큰 고민은 오빠가 자기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해서 오해를 자주 사고 혹시나 나중에 바람을 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얼굴도 남자답게 잘 생기기는 했는데 몸까지 좋아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거의 한동안 같은 고민을 두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계속 같은 이유로 오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오빠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절대 오빠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언니는 그래도 혹시 하면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차하면 내가
한번 오빠한테 들이대보고 오빠가 봐. 바람기가 있는 남자거나 나한테 혹시나 축은 덕거리 그라도 하면 연니한테 바로 말해줄까라는 제안 말이죠 저야. 그냥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인데 언니는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그래 줄 수 있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사실 언니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라고 둘러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집요하게 묻길래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이 있은 지 며칠 되었지요. 언니가 저에게 주말에 시간 돼 별다른 일정 없으면 그때 말한 그거 이번 주 주말에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도 이왕 하기로 한 거 그래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근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시서같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언니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오빠한테 들이대보는 걸로 정하고 더 자세한 계획을 짰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계획을 짜고 있으니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이 재밌어서 한참 언니랑 즐기면서 계획을 짰어요.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되었고 제가 원래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왠지 오늘 맡은 일에 몰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미용실에 머리도 가서 하고 화장도 하고 출근할 때는 일하기 편한 청바지만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여차하면 진짜 오빠를 꼬셔 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에요. 너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약속 장소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삼매경에 빠져 이야기하다 보니 언니랑 약속했던 계획을 까먹어버리고 술자리가 끝나버렸어요. 계산을 하러 간 오빠를 두고 언니랑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계획을 찾는데 1차로 노래방에 가서 언니가 취한 척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올 테니 그때 실행에 옮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 노래방에 도착해서는 언니는 약속한 대로 바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노래방에 둘이 남으니까 어색한지 오빠는 예약은 하지 않고 노래방 책만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오빠의 옆자리로 바싹 다가 앉아 오빠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한테 연락해줘야 하니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오빠는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저에게 바로 번호를 주더라고요. 오빠의 살짝 풀린 단추 사이로 향수 냄새가 느껴지는데 제가 과몰입을 한 건지에 괜히 막 두근두근거리고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빠가 제 핸드폰에 자기의 번호를 찍어주자마자 오빠에게 연락할게요라고 콧소리로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오빠도 어색함이 조금 사라졌는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살짝 걷어올린 셔츠로 오빠의 우람한 팔뚝이 보이는데 자꾸 시선이 가고 두근두근 거리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와중에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오빠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미칠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긴 그래서 셋이서 정신없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언니도 오빠랑 헤어졌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말이 오빠가 저에게 번호 준 거를 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언니에게 진짜 다행이라고 바람기 같은 건 언니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니 언니도 그 말을 듣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천장이 뱅뱅 돌고 거기로 자꾸 오빠의 얼굴이 아름거리더라고요. 땐 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오빠에게 바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집에는 잘 들어가셨고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말이죠. 오빠한테는 1분도 되질 않아서 답장해 왔어요. 오빠도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말이죠. 잘 들어갔냐는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오빠의 말투가 좀 더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말투였다. 몇 개를 주고받다가 귀찮았는지 오빠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소개팅한 남자와 데이트가 끝나고 연락하는 것처럼 한참을 오빠와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오늘 제가 꾸민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예뻤다고 말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통화했어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도 오빠는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기분 좋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밤 늦게까지 나눈 대화 때문인지 전화를 끊었는데도 오빠의 얼굴이 강렬히 인상에 남으며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오빠의 넓은 어깨가 계속 속 아른아른했었죠. 그러다가 문득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빠랑 밤새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을 언니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오빠한테서 늦은 밤마다 이따금씩 전화가 먼저 왔지만 일부러 저는 받지 않았죠. 언니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언니를 만났는데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언니가 그날따라 처져 보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빠랑 엄청 크게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언니는 그날 반차를 내더니 퇴근도 일찍 해버리고 말았죠. 그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오빠가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저를 보더니 항상 같이 나오는 언니가 없어서 그랬나 저를 붙잡고 언니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먼저 갔다고 하기엔 조금 그래서 아무것도 도 모르는 척 언니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일찍 퇴근했다고 말해줬어요. 오빠가 차로 저를 바래다 준다고 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더니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심각해 보이는 오빠의 표정에 맞이 못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호프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가 오빠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집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자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아도 무언가 의심하면 전화를 바로 끊고는 영상통화를 걸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회사에 있어서 목소리를 작게 받은 거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영상통화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하고요. 언니가 이러는 게 심해지니 오빠가 서로 회사에 있을 때는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조금만 줄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언니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언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고 그래도 언니가 오빠를 많이 좋아한다는 건 옆에서 지켜본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언니가 오빠가 너무 멋지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오빠는 오빠대로 그동안 언니랑 만나면서 있던 불만을 말하고 저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늦어지고 있으니 이만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오빠가 시계를 보더니 저랑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계산대 앞에 오빠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항상 밝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어깨도 축 처져 있고 표정은 어둡고 그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인지 오빠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뒤에서 오빠를 와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가 훔친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오빠는 그대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오빠를 껴는지 모르겠네요. 안기는 순간 갑자기 술이 확 깨는데 오빠의 등이 너무 넓고 뒤쪽인데도 은은하게 향수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좋고 왠지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대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오빠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오빠도 저를 구태여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오빠 옆에 서서 서로 말없이 먼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빠가 대뜸 저한테 방금 가게 안에서 자기를 왜 껴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니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했죠. 또다시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오빠가 제 팔을 갑자기 당기면서 오빠의 품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가슴팍을 등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냄새도 좋았어요. 오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대리를 취소시키고 우리 두 사람은 근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입구에서부터 정신없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확 밀쳐냈어요. 그러더니 오빠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갑자기 제가 자기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고 그날 밤새 전화를 한 것부터 아무런 이유도 설명을 못 한 채 오늘 제가 오빠를 뒤에서 껴 하는 것까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라며 비교적 정확한 의심을 하고 있었죠. 언니의 광적인 집착 때문인지 이게 언니가 파놓은 함정이지 않겠냐고 걱정하더라. 그요 한참 뜨겁게 불타는 상황에 오빠의 그런 행동이 찬물을 끼얹었지만 한참 달아오른 저도 많이 급했나 봐요. 오빠에게 가방을 활짝 벌려 안쪽을 보여주고는 보라고 이 상황을 녹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도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이미 여기까지 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연니한테 말해서 뭐 하겠냐고요. 매트며 오시며 주머니가 달린 건 홀랑벗어 던져서 주머니 안까지 확인시켜주고 오늘 일로 언니랑 헤어지게 되면 제가 책임져 주겠다고 다시 막무가내로 오빠에게 달려들었죠. 오빠의 바람길을 확인하기 위해 언니랑 세운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결국 오빠와 저를 하나로 묶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생기고 상냥한 오빠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고 오빠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로부터 저는 종종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오빠와 다시 데이트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언니에게 항복을 했고 오빠는 언니가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를 만나는 걸 더 조심하더라도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언니였는데 저도 잘못한 것이 있고 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두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이 웨딩 촬영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니 아마 곧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아내와는 사별했다. 이에 저보다 먼저 떠난 아내가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다녀야 했고 결국엔 우울증으로 번져서 다니던 회사에서 아주 잘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지만 아는 방황하면서 엄청 힘들게 지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대출을 갚을 길이 막혀서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었다 해서 대출 갚고 세금 내고 하니까 제 손에 떨어지는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 살던 집을 팔았는데 그 돈 가지고 비슷한 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발품 팔다가 빌라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구조가 조금 특이한 편이었는데 층짜리 빌라인데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가족들이 지낼 만한 3룸짜리 구조고 한쪽은 90도로 꺾이는 벽을 두고 현관문 2개가 있어 거기에 각각 원룸으로 된 방이 하나씩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 수요도 생각해서 집주인이 빌라를 올릴 때 머리를 썼던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는 이런 건물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룸 이상 많이 들어오겠지만 널룸 가지고 월세 장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원룸 전세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막상 큰 집에 살다가 원룸에서 비좁게 살자니 그러기 싫어서 3룸 1이 빌라로 구했습니다. 친구도 제가 지내던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생수 같이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고생도 하고 여러모로 먼저 살던 곳과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지요. 첫 번째로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있질 않으니 괜시리 혼자서 아내가 떠오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잃었어도 저도 남자라고 어쨌든 근처에 직장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짧지만 새 들어서 사는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이 없기에 사실 마살 먹은 호랍이 저와 엮일 일은 없었지요. 그래도 개중에 예의 바른 친구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면 저한테 밝게 인사를 해주는 했는데 밝은 미소로 인사를 받으면 그래도 기운 없는 인생에 그나마 기운이 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호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중에는 말도 트고 꽤나 친한 사이까지 되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원룸 특성상 거주 목적으로 온다기에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정이 들어도 금방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정을 준 사람들이랑 또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 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으로 마중 나간 그날의 그녀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새로 이사 왔다며 떡을 돌리러 왔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주나 싶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하고 너스레를 떨며 말을 건네니 그녀의 한국말이 약간 어느 하나 걸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교포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윗집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나고 자란 나라가 다르면 인상이나 분위기도 바뀌는가 싶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지만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두껍게 말린 웨이브에 머리카락 하늘한 올이 눈에 들어올 만큼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살짝 햇빛에 그을린 듯 가무잡잡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새빨갛게 칠한 입술과 웃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하얀 이빨이 유난히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화장하는 방법도 어렴풋이 한국 여자들하고는 많이 달라 보였고 한국인이지만 이국적이다 아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인사를 나누는데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제잘제잘 본인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짓 발짓 섞어가며 어느 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녀의 사연도 저 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입양이 되었고 외국인 부모님 손에 자랐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분리의 사고로 미국에서 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릇처럼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했다며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살아보자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고 하네요. 그녀도 저처럼 남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마음 추스르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러 혼자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는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 익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서 대화가 어쩌다 보니 엄청 길어지게 되어서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짝 경계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직 이웃들한테 다 인사도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나면 들리겠다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꼭 좀 초대해 달라고 하고 제시하에서 사라지는데 오랜만에 나눈 노래 여인과의 대화라 그런지 그날 이후로 계속 그녀가 떠오르더라고요. 괜히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면 신경 쓰고 참견하고 싶고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 윗집에서 수도를 쓰고 있으면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 뭘 하는지 대충 예상이 갔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윗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소음에 신경 쓰며 지내니 왠지 모르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원룸 사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 개중에 친화력이 좋은 친구들은 뒤로 하고 보통은 나이차가 나는 데다가 아저씨 혼자 살기 때문에 저를 좀 불편해 하는 기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사는 애딸린 신혼부부들은 저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유독 그녀만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그녀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위층에서 나는 그녀의 생활소음을 들으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쩌렁쩌렁하게 집주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윗집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제가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집주인이 그녀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은근슬쩍 집에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윗집에서 난 소리에 이끌려 궁금해서 참견하고 온 사람처럼 윗집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는 짜증에 가득 나서는 요즘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보니 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녀 대신에 한국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분리 수거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해주고 그녀가 앞으로 공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제가 잘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집주인을 달래줬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가 이내 화가 누그러져서 그녀에게는 앞으로 조심 좀 해달라고 말하고는 잘을 떠나갔어요.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줬으니 그녀에게 저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괜히 그녀 앞에서 나 어떠냐는 식으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에 떠나지 않는 미소가 매력이었던 그녀가 굉장히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저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좀 더 남편을 추억하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남편 말처럼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는 매일같이 실수투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럼 그녀를 달래주고 앞으로 애매한 것들은 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겠다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넙죽 인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난 수요일이었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단 근처에서 비릿한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냄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는데 윗집 사는 그녀가 아주 얼굴이 울상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악취는 그녀의 집 앞에서부터 나던 것이었습니다. 분리수거 때문에 집주인에게 된통 혼이 났던 그녀는 자기가 또 실수를 할까 봐 무서워서 여태껏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감당이 되지를 않으니 그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오면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는데 음식물을 담아 놓은 봉투가 문고리에 걸려 찢어지면서 계단이며 복도를 썩어버린 음식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녀의 집 일반 상태도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지지. 반도 완전히 난장판이다. 그요 주민 신고 들어와서 집주인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만 계단 통로에 가득한 악취를 빼느라 아주 고생을 했네요.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리를 다 했지요. 상황을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주 녹초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가 그날은 왠지 푹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잠에 들려는 찰나에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해서 나가봤는데 그녀가 저희 집 앞에서 있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계단 통로 냄새는 다 뺐는데
막상 그녀 집에는 아직도 악취가 남아 있어서 환기를 해야겠는데 그녀가 아직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혹시 괜찮으면 잠깐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는데 막상 호라이 혼자 지내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매번 집 밖에서만 마주하다가 저희 집안에서 저를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과감했던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럼 오늘 제 집에서 자고 갈 거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래도 되냐고 묻더니 잠시만 있어 보라며 후다닥 위로 올라가서는 그녀가 잘 때 입는 잠옷을 입고 품에는 베개 하나를 끌어 들어오더라고요. 방은 3개였지만 침실은 하나기 그녀에게 일단 침실을 내어주고 저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침대에서 외관 여자가 자고 있으니 몸은 피곤한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술이나 좀 마시고 술 기운을 빌어서 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잠은 안 자고 밖으로 따라 나오더니 제가 술 마시고 있는 걸 보고는 자기도 같이 한잔 해도 되겠냐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서로를 한 잔도 잠 마시다 보니 매일 저녁 식사 중에 반주한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소주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다 마셔 버렸습니다. 그녀가 술에 알딸딸하게 취해서는 영어를 섞어두면서 혼자 자기 싫다며 저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나 저나 술 기운을 빌은 덕분이었는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 기운에 머리는 지근거리 청소 때문에 그런 건지 어젯밤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허리가 다 뻐그했지요. 제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제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니 그동안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전날 그녀와 있던 일이 꿈만 같았고 술 기운과 섞여 있던 그녀와의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되새기기 시작했지요. 속으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제 인생에 또 이런 날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녀가 어제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이제 왔냐고 저를 반겨줬습니다. 달려와서 제품에 와락 안기는데 입고 지냈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녀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아마 죽은 남편이 외롭게 지내는 자기를 위해서 저를 이 나라로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세가 똑같은 저를 만날 수 있게 말이지요. 그렇게 그녀는 윗집에 방을 빼고 지금은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그녀와 살림을 차린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녀와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녀의 집 쪽 있는 그래도 나이차가 조금 있는 저를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런 대선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외국인 마인드를 가진 그녀다 보니 부모님의 반대는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만간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저를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으니 힘들었던 시간만큼 이제는 다시 행복해지고 싶네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옆집에 사시면서 형 동생하며 자라온 사셨는데 두 분은 나중에 꼭 아이들 낳으면 사돈 매기로 약속하셨다 했어요. 사회로 나온 두 분은 동업을 시작하셨고 동네 철물점부터 시작했던 사업은 점점 커지면서 번듯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 되어 두 분은 사장님들이 되셨는데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어요. 피를 나눈 형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와 동갑이던데 미은 씨 노릇 해주겠다며 농할 정도로 유진이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우리 셋은 어린 시절 대부분 추억을 공유할 만큼 함께 보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나 그저 친한 오빠로 생각하던 남편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건 제가 방학기 동안 잠깐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였는데 아버지는 저를 남편이 유학하고 있던 뉴욕으로 가길 원했고 저도 처음으로 타지로 가는 만큼 누군가 기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제 또 뉴욕에 오겠냐며 자기 공부도 바쁜 와중에 저를 데리고 관광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3개월간 함께 뉴욕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봐오던 친근한 오빠가 아닌 멋진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뉴욕에서도 항상 당당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멋졌죠. 이런 남자라면 진짜 아버지 말대로 결혼해도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이 있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파티가 있을 때마다 저를 초대해서 본인 미래의 와이프라고 소개했는데 그땐 그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뉴욕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날 남편이 저에게 반지를 밀더라. 현지야, 사실은 내가 아저씨한테 너 여기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남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니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뜨거운 연애를 했고 유학에서 돌아온 남편의 프로포즈로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들은 두 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반겨주셨죠. 유진이도 오빠가 어릴 때부터 제 이야기를 높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결혼 후 경영학을 전공한 남편은 두 분 밑에서 일을 배우며 차근차근 호계사 수업을 시작했고 유진이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음대에서 공부한 피아노 전공을 살려 동네의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고 결혼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날들이 흘렀는데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송두리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사에 저를 불렀는데 회사에는 파란 박스를 들고 있는 수사관들이 있었고 아빠는 그들의 손에 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지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네. 금방 조사받고 돌아가. 아빠는 회사 돈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어요. 검찰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은 아빠가 회사 돈을 꾸준히 횡령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빠가 횡령한 돈들이 들어있는 차면자들이 나오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가 없었죠. 아빠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가족끼리 경영권 다툼이 있어서 된다시며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최종 판결날 법원에서 아버지는 판사님과 시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저 차명 계좌 같은 거 당치도 않아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겁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형님 상처라. 내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배신할 줄이야. 너를 위해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시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신다면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하셨으면 평생의 중마고에게 실망하신 시아버지 행동은 당연했죠.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엄마나 저조차 아빠를 완전히 믿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징역 5년의 추징금까지 받게 되면서 아버지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모두는 시아버지께로 넘어갔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유이지 모두가 모여 있었고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새로 한 장을 내셨습니다. 너도 잘 알겠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더 이상 배신자의 가족하고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겠니? 당장 여기 도장 찍고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배신자 가족과는 없다며 남편과의 이혼 사료를 내밀었고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남편은 이미 얘기를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현지야, 너를 보면 자꾸 배신한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나도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다.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아니 아직 아버지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저에게 쏘아붙이며 말했는데요. 야, 이현지, 넌 양심도 없니? 너희 아빠가 한 짓을 보고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냐? 야, 아저씨가 회사 돈 뒤로 빼돌려서 너네 가족 불리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혀서 믿었던 남편과 저희 단짝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진이 아직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들다는 모습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마치 죄인처럼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혼 후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면 사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이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고 인답게 주죽은 듯이 살라는 말뿐이었어요. 절대 저와 아이를 못 만나게 하셨죠.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4배 아파 낳은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고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상황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어요. 아빠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도 변호사를 구해 이리저리 뛰었지만 수차례의 향수에도 아빠의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죠. 너무나도 억울했던 아빠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마지막 호소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이 사건 때문에 몸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버티지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저 홀로 아빠의 장식을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 어느 한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평생을 중마로 지내온 친구 가는 길조차 바라봐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빠의 품에는 눈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현지 엄마 현지야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 그러지 않. 아빠의 쪽지에는 죽음으로까지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던 심정이 드러난 짤막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원망까지 한 제 자신의 한심스럽다. 세상 천지에 별거 없이 벌어진 저로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낼 만한 힘은 없었어요. 더는 서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전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 조그마한 시골 도시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변을 통해서 아들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지만 한 시어머니 때문에 제 아들 얼굴 볼 수가 없었죠. 매년 아들 생일날 남편을 통해 생일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정도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은 가끔 저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지만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키워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뭐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내 아이 아빠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에 가버려 했지만 어머님과 유진이는 지난 세월 무색하게 대하더라. 남의 아들 장례식장에서 깽판 놓을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저는 여느 날처럼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엄마 뒤를 돌아본 순간 정말 상상만 하고 꿈에서만 그리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고 20년이 지난 세월이었지만 내 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지우야 어떻게 내가 저에게 아기처럼 보이던 12살짜리 아들이 30이 넘은 건실한 청년이 된 모습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그리워만 하다 먼 발치에서 소식만 전해 듣던 아들이 내 앞에서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인을 보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는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를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찾아간대 뭐 하나 싶었대요. 얼마 전에야 제가 생일 때마다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능력 없는 엄마가 더 미안했죠. 이렇게 아들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아들과 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바른 지식인으로 자랐더라면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마가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한 편지 한 통을 변호사에게 남겼는데 이거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님은 아들에게 남편이 남겼다는 편지를 전해요. 남편이 남긴 편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지에게 현지야 오빠야 이제까지 너 하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편지를 언제 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깊어져만 가는 오늘 글로라도 남긴다. 꽃 같은 나이에 시집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정말 면목 없다. 몇 년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지금도 선뜻이 모든 걸 바꿀 용기가 나지 않아. 회사 공금 횡령으로 구속된 너의 아버지는 사실은 누명을 쓴 거였어. 실제로 공금 횡령을 하다 걸린 건 바로 내 동생은 유진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욕심이 더해져 실로 우리 집안은 괴물이 돼서 처음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딸의 잘못을 덮으려 서류로 꾸민 거였지만 너희 아버지만 없으면 그 회사는 우리 집안 것이 되니 너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였어. 아예 관계도 끊어버리고 말이야. 나는 그 일이 일어난 지 여년 흘러서야 그 사실을 알게도 했고 알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난 이걸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것도 알아.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 지우 보고 싶어하고 지우
생일마다 선물이며 편지며 챙기는 널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미안했어.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지우에게 혼란이 생긴다면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세월이었지만 그 일을 알게 된 시점부터 보관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너에게 줄 거야. 지금도 유진이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 그 증거까지 모두 장변 의사에게 전해두었어. 앞으로도 계속 전해둘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져가 혹여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모든 재산 또한 당신이 받게 될 거야. 내 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오늘도 바라. 미안하다 현지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은 회사 돈에 손댄 적 없다며 그렇게 억울해 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한켠의 안타까움에 가슴치며 통곡했다고 씌우고 뻔뻔하게도 저희 아빠를 배신자라 몰아붙이며 장례식장에도 얼굴도 한번 비치지 않은 그 가족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순 없었습니다. 아들과 일단 장 변호사님을 만났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남긴 자료 편지를 아들에게 준 이유 등을 다 설명들었어요. 그리고 20년 전 쫓겨났던 그 집으로 향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은 게 바뀌게 하는 긴 세월이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지우 내가 데리고 왔니? 20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는 어새 80대 백발 노인이 된 상태였어요. 제 등장에 꽤나 놀란 눈 치셨고 옆에는 제 단짝 친구이자 신이었던 유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20년 만인가요? 어머님도 참 많이 늙으셨네. 유진아 너도 오랜만이다. 쟤는 여기가 어디라고 치이드려나. 당장 안 나가. 지금 내 전남편 죽었다고 뭐 콩콩을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주워 먹으러 온 거냐. 지우야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제일 친한 친구 배신하고 회사 돈 뒤로 빼돌리는 사람 딸이야. 절대 속아선 안 돼. 너도 버리고 집에서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할머니 고모 제가 무슨 바보 등신인 줄 아세요. 그렇게 모질게 엄마애 쫓아내고 엄마가 저한테 보내는 편지도 다 가로채 놓고 아직도 제가 할머니 거짓말에 속을 애로 보이세요. 어머 지우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 엄마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 내가 누리고 사는 거 누구 덕인지 몰라. 현지야 너도 참 양심도 없다.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지. 아니 죄지었으면 쥐죽군도 살아야지 말이야. 그래 피가 어디 가겠어. 내 아빠가 20년 전에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린지 알 것 같다. 본인의 잘못은 잊어버린 건가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유진이 그녀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죠. 너는 참 나이를 먹어도 잘못을 잊힐 줄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 그냥 왔을 것 같아. 너 20년 전에 회사 회계장부에 손 듣더라. 그거 문제 생기니까 그걸 너희가 우리 아빠한테 덮어씌웠고 뭐라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너희 오빠가 예전부터 너희 부모랑 내가 한 짓 다 증거로 남겨 놨더라. 이미 변호사까지 정해서 말이야. 너네 가족이네 잘못 없고 그 회사까지 탐이 나서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워놓고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아빠를 올려. 우리 아빠 그때 이미 회사에서 물러나려고 음악 하셨었어요. 더 기다려줬다면. 그러자 유진이가 당황했는지 겁먹은 고양이처럼 파르르 떨더라. 뭐 어쩌라고. 이미 공소쇼도 끝났고 뭐 어떡할 거야. 너희 아빠 이미 죽었고 가만히 고 있던 아들은 유진이에게 버락소리 질렀죠. 고모 좀 정신 차려. 진짜 증거 있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그래요? 근데 당신 아직도 회사 돈 손대고 있던데 참 여기저기 안에 먹은 곳이 없더라. 이미 회사에서 조사 들어왔고 이사님들 고도 이야기 끝냈어. 당신 앞으로 회사 나올 필요 없어 해고야. 그리고 당신들 당장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이 집 엄마 명의로 이전 끝냈거나 모든 재산 엄마한테 위임했으니 당신들한테 떨어지는 건 한 푼도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어머니와 유진이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어요. 현지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니. 노인을 평생 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때 시어머니 있던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어머님 저 애쫓으신 때는 그런 정이 없으셨나 보네요. 억울한 우리 아버지 희생양 삼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유진이는 참 끝까지 이기적이었다.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도지 감옥 가는 게 더 무서웠나 봐요. 현지야
설마 진짜 검찰을 고발한 건 아니지. 불이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되지. 응, 20년 전에는 엄마가 그래.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뿐이라고. 제발 제발 살려줘. 제 엄마까지 팔아가면 살려달라면 싹싹. 유지 이연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굳이 제 손 더러워질 것 같아서 꼭 참았네요. 넌 이미 늦었어. 내가 꼭 너 감방에서 절대 못 나게 할 거니까. 각오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음에도 뻔뻔한 인간들답게 눌러 앉아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장 부동산에 집 금매로 내놔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새 주인이 오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겠죠. 아들이 직접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유진이는 구속되어 회사에 있는 내내 여러 분야에서 회사 돈에 손댔더니 남편은 회사 돈으로 도박하다가 날려먹은 빚까지 있었고요. 유진이는 개벌 남 못 준다고 결국 재벌릇 때문에 징역 6년에 추징 10억을 판결받게 되었고 끝에 남아있던 돈까지 잃게 되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자기 잘못으로 탓하며 넘은 딸 감옥 뒷바라지 하면서 교도소 드나든다고 하네요. 모정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람 열어주길 정도로 무서운 거죠.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지만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게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인지 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납골당을 찾아 인사드리고 회사 얘기를 들려드리곤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알려준 남편에게는 덕분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늦게나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조금은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고요. 시간이 해결하겠지. 아들에게 회사 정권이 위임되었다. 손주가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뿌듯해 하실 텐데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 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 그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대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야른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다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 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님이 근방에 이부자리를 깔아 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 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있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요 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 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 말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 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부 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 달라고 전화했더니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 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이래.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왔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 보고 집에 가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 밥맛 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 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 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 그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 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받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달리더라.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 있는 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 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고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 해야겠죠.